자, 132쪽부터 한번 나가볼게. 자, 오늘 배우게 될 우리 첫 번째 작품이 귀뚜라미라는 시인데, 자,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화자예요. 화자 먼저 보시면 화자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화자는 시에서 시인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부르죠. 화자의 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밑줄 하시고. 자, 화자가 그럼 왜 중요하냐? 2번에 보시면, 자, 화자는 시인의 의도, 그리고 시의 주제, 그 다음에 정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화자를 다른 말로 시적 화자, 시의 화자라고도 부르고요. 서정적 자라고도 불러요. 자, 서정이란 말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뜻인데, 시가 감정 전달이 목적인 문학이기 때문에 시에 나와 있는 화자를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 감정을 전달해주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서정적 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3번 보시면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사물이냐에 따라서 시의 분위기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화자인 경우 많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화자인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뭘까요? 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어떻지? 순수해.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화자로 내세웠다 하면 순수한 내용의 시를 쓰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린 아이를 화자로 내세우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화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시에서 시를 읽었을 때 나라는 말이 나오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시고요. 아무리 읽어도 나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시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다시 두 개. 시인과 화자가 동일하냐 혹은 동일하지 않냐로 나눌 수 있죠. 자, 먼저 시인과 화자가 동일 인물일 경우에는 시인이 직접 화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정서를 표현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 정호승의 고래를 위하여 라는 시인데 자,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자, 나 나왔죠.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거죠. 자, 나도 가끔 내 마음속에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나오는 화자와 시인은 동일 인물이에요. 시인 자신이 시 속에서 말하는 이인 나로 등장했는데 자, 보통 시인과 화자가 동일 인물인 경우는 자기 성찰적인 혹은 반성적인 내용의 시를 쓸 때 시인과 화자를 동일시해서 표현하기도 하죠. 자, 두 번째로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인 자신이 아니라 다른 화자를 내세워서 정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라고 되어 있는데 김소월은 성인 남자예요. 근데 여기 시를 읽어보면 엄마야 누나야. 자, 특히 엄마야 누나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통 성인은 이런 표현 잘 안 하죠. 그죠?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나 누나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때 나와 있는 화자는 일단 누나라고 했으니까 남자인 건 알 수 있고요. 또 연령대가 어리죠. 그래서 김소월은 성인이지만 화자는 소년이기 때문에 화자와 시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화자가 직접 시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아까 위에서 봤듯이 나라는 말이 없는 경우예요.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시인데 자, 강가로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누군가가 마치 나그네를 쳐다보면서 관찰하면서 쓰고 있는 듯한 뉘앙스죠. 그래서 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가 되고요. 자, 밑에 2번. 자, 그럼 이렇게 화자를 설정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자, 아까 말했죠. 화자는 시인의 대리인이야.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이 화자예요. 그래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생각, 감정, 주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줘요. 아, 나는 순수한 내용의 시를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어린 아이를 화자로 내세우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자, 두 번째. 자,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화자가 놓인 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사실적이고 현실감 있게 대신해서 느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의 분위기나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시적 상황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를 해석한다라는 건 첫 번째로 화자를 찾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화자가 어떤 시적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찾으면 돼요. 그게 시를 해석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작품 속에 화자가 처해 있는 형편이나 혹은 위치, 처지 이런 것들을 시적 상황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 귀뚜라미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귀뚜라미를 예로 들어 본다면 귀뚜라미는 지금 지하도 콘크리트 좁은 벽에 놓여 있어요. 그게 화자의 처지예요. 자, 두 번째로 화자가 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시적 상황이라고 부르죠. 자, 그때 상황은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상황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화자의 태도와 어조인데, 자, 태도는 말 그대로 시적 상황이나 뭐 바라보는 사람 혹은 대상에 대해서 취하는 자세, 태도, 반응으로서 화자의 생각, 감정이 겉으로 표현된 것을 태도라고 불러요. 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헤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는 태도죠. 잊지 못하는 것. 혹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귀뚜라미가 바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어조는 말투예요. 화자가 시 속에서 사용하는 목소리와 말투. 우리 사람마다 다 말투 다르죠. 똑같아요. 어조, 시의 어조 다 다르고요. 시의 분위기나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자가 2명 이상이 나온다. 그럼 대화하는 어조, 혼잣말이다. 독백하는 어조, 독백, 혼잣말. 오늘 배울 귀뚜라미가 독백적 어조예요. 그 다음에 뭐 즐겁고 긍정적인, 반대로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단념해. 단념이랑 포기랑 비슷한 말이야. 그 다음에 비판적인 어조, 난 안 될 거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대상을 차갑게 비웃는 혹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관찰하는 어조, 대상을 훌륭하다고 찬양하는 어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시에 나와 있는 어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옆에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풀고 귀뚜라미 시로 들어가 볼게요. 너 시험 봤었나? 어머, 잠깐만. 창문여가 1사였나? 오이씨, 깜짝이야. 좀 빨리 말해주지. 깜빡했다. 야, 너 그럼 3단원 시험 안 봤지? 야, 그냥 너도 오늘 3단원. 여기도 왜 안 돼 있어? 자고점 했냐? 그러면은, 너 뒤에 지고 나갔어? 잠깐만. 요즘 왜 안, 아, 들을 수 있어? 좀안 들을 거 이거, 그 와이파이 얘기해줘. 한번 맞춰볼까? 1번. 자, OX 문제인데, 자,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서 읽는 이에게 주제나 정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화자 맞죠? 5고요. 5. 2번. 시인과 화자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죠. X예요. 2번. 자, 보기에서 화자를 찾으시오 했는데, 자,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자, 시에서 나 나오면 그 내가 화자라 했잖아. 정답은 그냥 나라고 쓰면 돼. 나. 자, 3번에 화자의 역할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이죠. 자, 시에서 음악적 효과를 강조하는 건 옆에 써둘게요. 운율이에요. 운율, 음악적 효과, 리듬감 다 같은 말이야. 옆에 리듬감도 쓸게요. 세 개는 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4번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 자, 시의 화자는 시에서 정서나 생각을 전달하며 일정한 목소리나 말투를 유지하는데,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어조라고 부르죠. 밑에도 어조라고 쓰면 되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자, 없으면 옆에 귀뚜라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귀뚜라미 작가는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네, 나희덕이라는 그런 시인이고요. 자, 요 시를 우리 준서야 한번 읽어볼래?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한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물은 풀립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쪽인 틈에서 숨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뒷뚜루뚜루 보내는 파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간.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호수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러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네, 잘 읽었고요. 자, 그럼 1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했는데 일단 높은 가지. 자, 이 시의 화자는 우리 읽어봐서 알겠지만 귀뚜라미, 특이하게 곤충이 화자인 시예요. 근데 일단 자,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했는데 지금 높은 가지는 누가 사는 거예요? 매미가 사는 공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알겠지만 매미는 이제 나무에 매달려서 소리를 내죠. 그래서 높은 가지 매미가 사는 공간이고요. 자, 그러한 매미 소리에 묻혀서 자, 내 울음이 아직 노래 아니다 했는데 자, 이때 내 일단 나 나왔으니까 나는 시적 화자고요. 방금 얘기했지만 이 시의 화자는 귀뚜라미예요. 자, 귀뚜라미는 곤충이야.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나라는 말은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아닌 존재를 사람처럼 표현했다 라고 해서 의인법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1년의 내용은 매미 소리에 이제 묻힌 귀뚜라미의 울음이에요. 이연 보시면 자,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립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자,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굉장히 귀뚜라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 열악한. 그죠? 참 빨리 오셨네요. 앉으세요. 아저씨 책은 뭐 가져왔어요? 자습서 갖고 왔나요? 올리드 갖고 왔나요? 빨간 책이야? 초록책이야? 뭐 갖고 왔는지 몰라? 네. 그냥 보이는 거 그냥 지워놓은 너 왠지 자습서 갖고 왔을 것 같은데? 거. 맞았다. 지금 지각하는 주제에 책도 잘못 갖고 와? 아니 저 지금 이유가 있었어요. 저. 뭔데? 아 학생 때문에 학기가 늦게. 네가 뭔데 학생이야? 저 부관적이고 싶은데. 너 부원장이야? 네. 와, 놀랍다 놀라워. 내가 책 좀 빌려줄게. 책이랑 팔아서 너 진짜 자습서야? 네. 올리도 가져오라 했잖아. 아무것도 안 가져온 언제요? 것 같은데? 연락 받은 적이 없는데. 학원 번호로 가면 문자 봐봐.
너 다음 주부터 올리드 가지고 와야 돼. 자, 그래서 2연 두 번째 줄 보시면 귀뚜라미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했는데 자, 여기도 밑줄 한번 해볼게요. 자, 지하도 콘크리트니까 얘는 지금 지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에 1년의 첫 번째 줄 보시면 높은 가지 지금 매미의 상황과 뭐 되고 있다? 대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매미는 높은 곳에 있고요. 귀뚜라미는 지하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미가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귀뚜라미랑 대조되는 대상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자,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역시 밑줄 해볼게요. 자,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자체는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지만 나는 여기 살아있다라고 간절한 삶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귀뚜라미예요. 그리고 여기 나 역시 나왔으니까 위에 계속 나와 있는 귀뚜라미고요. 자,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가 했는데 자, 귀뚜르르 뚜르르 요거 소리죠. 지금 소리를 흉내는 말이에요. 귀뚜르르 뚜르르 우리 요런 거 의성어라고 부르죠. 그리고 결국 여기서 말하는 타전 소리라는 건 앞에 나와 있는 귀뚜르르 뚜르르니까 울음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하도에 살아있다라는 걸 울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자, 누구의 마음 하나 올릴 수 있을까? 자, 마지막 줄 역시 밑줄 해볼게요. 자, 이게 바로 귀뚜라미가 원하는, 소망하는 바예요. 나는 나중에,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나의 시대가 아니지만 귀뚜라미는 우리 보통 가을에 울죠. 가을이 온다면 나는 누구의 마음 하나 올릴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는 귀뚜라미의 소망이 담긴 마지막 줄이었고요. 자, 3면 보시면 자,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방금 얘기했죠? 지금은 계절적 배경이 여름이에요. 왜? 매미는 여름에 오니까. 자,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했는데 바로 이 가을이 귀뚜라미가 원하는, 그죠? 귀뚜라미가 그 소망하는 계절이 되겠죠? 귀뚜라미가 기다리는 계절. 자,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했는데 자, 주어가 지금 뭐냐면 주어는 가을이야. 자, 가을은 뒤척일 수도 없고요. 계단도 못 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을을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역시 의인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을이 온다면 지금은 발길에 올려오는 내 울음이지만 즉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그때는 역시 마지막 줄 밑줄 자,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역시 소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색깔을 좀 바꿔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2연의 마지막 줄 보시면 누구의 마음 하나 올릴 수 있을까로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3연의 마지막을 보시면 역시 있을까로 끝나죠. 이렇게 똑같이 있을까 있을까 뭐뭐 할까니까 요거는 의문형 문장이죠. 근데 의문형 문장이 지금 2번 나왔어요. 의문형 문장을 반복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반복한 이유가 뭐냐? 이거는 화자의 소망, 즉 귀뚜라미의 소망을 간절하게 드러내는 효과예요. 나는 누구 하나 올릴 수 있는, 마음 올릴 수 있는 노래, 가슴에 실려간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는 소망을 반복하기 위해서 의문형 문장을 2번 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 쓴 친구들은 옆에 잠깐 같이 볼게요. 자, 이 시의 화자 한 단어로 뭐죠? 나죠? 나. 귀뚜라미.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나라는 귀뚜라미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냐. 자, 지금은 여름이고요. 여름에 차가운 바닥에서 힘겹게 귀뚜르르 뚜르르 라면서 울음을 토해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귀뚜라미의 정서나 태도는 자신의 울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단순한 울음이 아닌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에 나와 있는 표현법은 첫 번째 의인법이죠. 시적 화자를 사람이 아닌 귀뚜라미라고 나타낸 것부터가 의인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3면에서 가을이 뒤척인다, 가을이 계단을 탄다 이런 부분도 모두 가을을 사람처럼 나타냈기 때문에 의인법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빗대어서 표현한 의인법을 사용했다. 자, 그 다음 대조법도 사용이 됐는데, 자, 매미는 여름에 높은 가지에서 큰 소리를 내는 존재죠.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귀뚜라미랑 대조되고 있는 소재고요. 반대로 귀뚜라미는 여름의 차가운 바닥에서 약하게 울면서 빨리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매미랑 귀뚜라미가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대조법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자, 청각적 이미지. 자, 이미지는 다른 말로 침상이죠. 청각적 침상. 우리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귀뚜르르 뚜르르, 요거는 귀뚜라미의 울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청각적 침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요거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라고 했죠. 의성어예요. 의성어를 썼을 때는 대상을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죠. 자, 한 장 넘겨서 134쪽. 자, 여기 학습활동 그냥 글자에다가 별표 할게요. 자, 화자를 중심으로 시의 내용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의 화자인 나는 귀뚜라미고요. 그 다음에 화자는 지금 여름, 그죠? 계절적으로는 여름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아까 이연에 나왔죠. 지하도, 콘크리트, 벽의 좁은 틈에 있다. 그리고 종합해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울음과 노래와 관련 있는 내용 정리하기 했는데, 자, 울음은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있고요.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죠. 그리고 발길에 눌려서 울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귀뚜라미가 소망하는 건 뭐냐? 자, 누구의 가슴 하나 울릴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 다음에 누군가의 가슴에, 가슴도 되고요, 마음도 되고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게 귀뚜라미의 소망이죠. 3번. 자, 화자가 내 울음이 아직 노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화자가 1년에서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여름에는 귀뚜라미가 아닌 매미떼가 울죠. 그래서 나의 울음이 뭐가 돼요? 노래가 돼요. 얼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죠. 나는 내 매미 소리에 지금 묻힌 상황이니까. 자,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화자가 그럼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자, 얼른 무엇이 돼서 가을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울음이 아닌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게 화자의 소망이죠. 2번. 자, 그럼 이렇게 귀뚜라미를 화자로 내세웠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는 거야. 자, 요거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예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귀뚜라미를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냐라는 문제로 변형이 돼서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 지금은 힘들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 두 번째로 힘든 처지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세 번째로 자,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말이 다른 이의 말을 돕는 세상에서 진실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 마지막으로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 봤을 때 지금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미래를 소망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를 추천하면 가장 어울리겠죠. 자, 135쪽 넘어가서 자, 떠올린 사람을 화두로 설정해서 예를 들어 모방시를 썼을 때 시의 분위기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귀뚜라미에서는 한여름 차가운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가을을 기다리는 귀뚜라미의 절실함이 느껴진다. 자, 귀뚜라미를 읽고 떠오르는 사람을 화자로 썼을 때는 자, 요것도 중요해요. 사람이 화자인 경우에는 화자의 처지가 사실적이고 아무래도 귀뚜라미일 때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자를 사람으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별표 하나 붙일게요. 자, 귀뚜라미를 이 시의 화자로 내세워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자, 첫 번째로, 자, 그냥 시인이 단순히 가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보다 귀뚜라미가 가을을 기다린다고 하면 당연히 귀뚜라미는 가을에 활동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가을을 왜 기다리는지 금방 이해할 수도 있고 더 사람보다 절실한 느낌을 받게 되죠. 자, 두 번째로, 가을이나 울음 등 시어뿐만이 아니라 시적 상황 전체에 비유적인, 의인도 비유예요. 의법. 자,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뜻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로, 시인의 정서와 소망이 문학적이고 더 감동적으로 전달된다. 마지막, 자, 소외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겠죠. 지금은 나의 시대가 아니지만 언젠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공감, 희망 이런 것들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밑에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5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134쪽에 1번부터 5번까지요. 자, 이 시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자, 요거 답 몇 번인가요? 아직은 부르지 못하죠. 부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5번이 틀렸고요. 자, 2번에 울음의 함축적인 의미. 자, 울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얘들아? 지금은 내가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나의 존재를 알아달라라는 그런 뜻의 의미, 울음이었죠. 저는 5번이고요. 3번. 자,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쓰시오. 자, 이거 뭐 쓰면 돼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뭐 부르기를 소망한다. 이런 거 쓰면 되죠. 혹은 뭐 마음을 울리는 노래 이런 것들. 자, 4번. 귀뚜라미를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건 몇 번이죠? 2번. 2번?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고 싶어 하는 사람. 이때 이제 결실이 마음을 울리는 노래잖아. 2번 너무나 맞는 답이죠. 몇 번일까?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골라야 돼. 근데 그게 아님. 정답은 1번이죠. 펼칠 기회를 이미 맞은 사람에게는 이런 시가 소용이 없겠죠. 감동, 그죠? 줄 수 없고요. 5번. 자, 이 시의 화자를 귀뚜라미로 설정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3번이죠. 왜곡한다는 건 잘못 전달한다는 뜻이야.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노래 하나 볼게요.
화자를 중심으로 한 노랫말 감상이라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볼까? 어디까지요? 다요. 너무 긴. 뭐가 길어? 얼른 읽어봐. 정이 가신 어머니를 찾다 길을 잃었지. 파출소에 혼자 앉아 울다 어머니를 보았지. 나를 찾은 어머니는 나를 때리면서 어디 갔었니 이 자식아 좀 인간이 키워라. 나는 참 좋다. 때리는 어머니가 참 좋다. 어머니 눈물이 참 좋다. 어머니가 너무나 좋다. 앞서가는 어머니를 보고 나는 물었지. 왜? 나 없으면 엄마는 순전히 껍데기일 거라고. 왜 웃는 거야? 아 이거 화가 났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 알맹이야 이제 왜 이래? 아니 너무 웃긴데 이게? 뭐가 웃겨 이게? 속좀 인간이 너무 정신 차려. 어? 얼굴도 빨개 지금. 웃으면 정하잖아. 빨리 읽어. 나는 참 좋다. 어머니 웃음이 참 좋다. 어머니 미소가 참 좋다. 어머니가 너무나 좋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뭐 첫 번째 그 단락 보면, 자, 장에 가신 어머니를 찾다가 길을 잃었지. 파출소에 혼자 앉아 울다 어머니를 보았지. 자, 나를 찾은 어머니는 나를 때리면서 어디 갔었니 이 자식아 속 좀 앵간히 태워라. 나는 참 좋다. 때리는 어머니가 참 좋다. 어머니의 눈물이 참 좋다. 어머니가 너무나 좋다. 앞서가는 어머니를 보고 나는 물었지. 나 없으면 엄마는 순전히 껍데기일 거냐고. 껍데기 일단 표시 하나 하고요. 자, 화가 났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 알맹이야. 이제부터 속 좀 앵간히 썩여라. 자, 알맹이. 자, 나는 참 좋다. 어머니의 웃음이 참 좋다. 어머니의 미소가 참 좋다. 어머니가 너무나 좋다라는 단순한 노래예요. 자, 넘겨볼게요. 넘기면 이 노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노랫말에 나와 있는 내가 어떤 일을 겪었냐. 자, 나는 어머니를 찾아서 장에 갔다가 길을 잃고 파출소에 가게 되었죠. 자, 파출소로 찾아온 어머니는, 그죠? 나를 혼냈어요. 근데 나는 오히려 기분이 좋은 상태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일단 나이가 많은 성인이기보다는 아마 아이일 거예요. 어린 아이. 어린 아이이긴 하지만 말투가 마치 능청스럽고 어른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정도의 아마 아이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장난을 막 많이 치고 파출소까지 간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여학생이기보다는 남학생일 확률이 좀 높겠죠. 자, 이 노랫말에서 그러면 아이를 화자로 내세워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 번째 빈칸 어머니죠. 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장으로 찾으러 가거나 길을 잃고 파출소에 앉아 울고 있는 등의 상황이 이제 마음에 와닿게 전달할 수 있고요.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어머니에게 순수하고 온전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꾸지람을 듣는 상황에서도 밝고 경쾌하게 표현하는 데는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어린 아이가 훨씬 더 어울리고 적절하겠죠. 2번 화자에 따라 달라지는 시의 분위기. 자, 무지개라는 짧은 시인데요. 자, 진이가 전학을 간다. 눈물이 글썽글썽. 진이의 눈 속에 무지개가 떴다라는 짧은 시야. 자, 밑에 보시면, 자, 화자는 지금 진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가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 시의 느낌을 전달하는데 적절한 화자는 누구냐? 진이의 친구라면 더 적절하겠죠. 왜냐? 자, 이 시의 화자는 전학을 가는 상황의 슬픔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 당사자보다는 이제 진이와 이제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슬픈, 그죠? 그런 친구가 화자일 때 조금 더 그 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겠죠. 자, 아까 이어서 6번부터 10번까지 풀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어폰이 왜 있어요? 어? 노래잖아. 저렇게 다 궁금하시네. 왜 안 풀어? 6번, 아니. 매드 7번. 아니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안 풀어? 틀려도 답을 써야지. 기업과 대조적인 의미. 아까 쌤이 표시 줬잖아. 너 왜 표시 안 했어? 네? 껍데기의 반대가 뭐야 여기서? 모르겠어요. 죽여버려 진짜 이거. 제대로 찾아봐. 내가 아까 표시 줬잖아. 거기 없어. 여기 있어 답이. 아, 알맹이. 그래. 쓸 수 있는데 왜 안 써? 답 맞춰볼까? 아직인가요? 자, 6번 볼게요. 자, 어머니가 참 좋다의 화자를 바르게 추측한 것은 했는데 이거 몇 번이죠? 1번이죠. 은청스러운 성격의 남학생일 확률이 높은 어린아이고요. 자, 7번 껍데기랑 대조되는 게 뭐였어요? 아까 표시해줬죠? 알맹이죠. 넘어가서 자, 어머니가 참 좋다 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결국 주제를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9번의 빈칸. 자, 이 시의 화자를 진이의 친구로 설정을 하면 전학 가는 상황에 슬픔, 뭐 아쉬움 이런 것들을 더 잘 드러낼 수가 있죠. 전학 슬픔이고요. 자, 10번. 이 시의 화자를 보기와 같이 바꿨을 때 했는데 자, 나는 오늘 전학을 간다니까 전학 가는 당사자인 진이가 화자로 지금 다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몇 번이 정답이 될까요? 여기 온수의 눈에도 아쉬워서 눈물이 글썽글썽 이런 걸 보면 지금 서운하다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전학 가는 당사자의 감정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넘어가서 137쪽.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귀뚜라미. 자, 귀뚜라미는 의법이 사용됐기 때문에 비유적이고요. 그다음 매미랑 대조됐죠? 대조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래를 소망하고 있죠. 아직 오지 않은 가을을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시예요. 그 다음에 주제는 자신의 울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귀뚜라미의 소망을 담은 내용이시고요. 제재는 당연히 귀뚜라미겠죠. 특징 1번. 자, 사람이 아닌 귀뚜라미를 사람처럼 표현했죠. 대상을 의인화하여 귀뚜라미의 시선에서 시가 전개되도록 표현했고요. 두 번째, 자, 다른 대상인 매미와 지금 서로 반대되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대조를 통해서 귀뚜라미의 처지를 더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년과 3년 있을까라는 의문형 문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죠. 반복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의미 강조와 운율이죠. 리듬감이 생겨요. 자, 이 시의 1년은 매미 소리에 묻힌 귀뚜라미의 울음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2년은 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귀뚜라미의 처지가 나와 있었죠. 3연에서는 자, 가을이 되며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의 화자. 자, 시 속에 나는 여름의 매미 소리에 묻혀서 아직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해요.
근데 귀뚜루루 뚜루루라는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고요. 또 가을이 되면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즉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귀뚜라미가 바로 시의 화자죠. 자, 그 다음 이 시에서 아까 대조법 사용됐다고 했는데요. 귀뚜라미와 대조되는 대상은 매미죠. 매미는 일단 높은 가지에 살고요. 반대로 귀뚜라미는 낮은 지하도 콘크리트적 좁은 틈에 살고 있죠. 그리고 매미는 주로 여름에 활동하지만 반대로 귀뚜라미는 가을에 활동을 하고요. 자, 매미는 강한 울음소리를 내는 반면에 지금 귀뚜라미는 매미 소리에 묻히는 약한 소리를 내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자,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히고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고 발길에 올려오는 건 울음이고요. 귀뚜라미가 부르고 싶어하는 건 노래였죠. 그래서 누구의 마음 하나 올릴 수 있고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래서 울음 같은 경우는 힘겹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귀뚜르르 뚜르르 같은 그런 소리였고요. 반대로 노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목소리였어요. 이렇게. 혹시 못 쓴 거 있는 사람 있을까? 없으면 자 138쪽에 일단 5문제 풀어볼게요. 그거 말고. 이거 표시가 어디 갔냐? 잘했다. 네? 이거 분리되거든? 우리 하나만 할 수 있어. 분리하라고 하지 책을 쓰라고 는 아니 분리가 뭐지? 아니 그리고 강제로 지금 분리하는 거잖아. 분리. 뭐? 될줄 뭐지?
이따 줄게. 목살 아직 못했어. 유tam아, 너 왜 이렇게 웃어? 뭐가 그렇게 행복한 거야? 마연이가 누구지? 박나연? 원목 시험 범위 나왔어? 아직? 진도는 일단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다 나가고 있니? 4단원 벌써 했어? 2단원 했니? 민재 독서일기 1단원은 했지? 시험 범위 어떻게 해야 되나? 중간고사 때 3단원 봤던 사람이 누구죠? 개운하고 태랑인가? 나머지는 3단원 안 봤죠? 한글, 핵심, 그 장애는 1, 2 봤잖아, 1, 2. 다음 주에 개운, 그 다음에 잠깐만. 다음 주에 올 때 개운하고 태랑은 이어폰 가지고 오세요. 핸드폰 이어폰. 개운하고 태랑. 개운 태랑 말고는 3단원 들어간 사람 없죠? 답 맞춰도 될까요? 138쪽? 아직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없어? 학생 네. 대놓고 앞에서 주무시네? 어? 잘 잤어? 모르겠어요. 환장하겠네. 자, 138쪽에 1번부터 다 맞춰볼게.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정답은 2번이죠. 있을까라는 의문형 어미. 그 다음에 자, 이 시의 화제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절망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가을이 오면 저 노래를 부를 거다라는 희망에 차 있는 내용의 시예요. 3번. 자, 기억과 니은의 의미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울음과 노래인데요. 상징하는 바를 밝히고 완결된 문장으로 쓰시오 했어요. 요거는 앞에다 답을 써줄 테니까 보충해 쓰세요. 울음은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생존의 소리이며 노래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위안의 소리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특히 기말고사에 주관식, 서술형 나오는 친구들은 다 꼼꼼하게 쓰세요.
다음 4번에 자 디귿의 표현상 특징. 자 디귿은 마지막에 맑은 가을 요거 의인법이죠. 그럼 정답은 쉽게 1번으로 찾을 수 있죠. 자 요거 4번 문제 잠깐 같이 볼게요. 의인화에서 친근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 의인법이 되는 거고요. 2번에 자 자연의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을 대유법이라고 불러요. 대유법. 대유법은 예시를 옆에 써줄게. 자, 뭐 예를 들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라는 요거 시의 한 구절인데요. 얘들아, 백두산 어디 있어요? 백두산. 가본 사람. 너 가봤어? 북한에 있는 건데? 왜? 언제 가봤어? 한라산 중에 착각했어요. 뭘 착각했어요. 어? 백두산 북한에 있죠, 얘들아. 한라산이 제주도에 있어요. 즉 남쪽에 있죠. 그래서 북의 일부분인 백두산, 남쪽의 일부분인 한라산을 통해서 우리 국토 전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게 대유법이야.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거. 그다음 3번에 감탄사를 통해서 했는데 감탄사를 통해 나타내는 거, 특히 이제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영탄법이라고 부르고요. 영탄법. 그다음 4번은 우리 배웠죠. 1단원에서 정반대로 표현하는 거. 반어법이죠. 5번도 배웠네요. 모순된 표현,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 역설법이었죠. 이렇게. 마지막 5번에 자 다음 노랫말에서 화자를 설정한 효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아까 화자는 누군지 우리 다 봤죠? 어린아이고요. 어린아이로 설정한 효과를 중심으로 역시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써줄 테니까 보충하세요. 시의 화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하여 시적 상황을 순수한 아이의 시각으로 마음에 와닿게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네. 없으면 그 책 맨 뒤에 보면 얘들아 시험 대비편, 지금 얘는 표지가 좀 다른데 시험 대비편 교재라고 쓰인 거 있거든요. 그거 꺼내볼까요? 부록책이에요. 부록책. 책 뒤에. 여기 빨간 표지예요. 빨간색. 답지 아니고 그 앞에. 그거 푸시면 돼요. 복사해줄게요. 같이 때려. 몇 쪽이냐면 44쪽, 45쪽. 일단 푸세요. 44, 45. 수시야, 내 책도 같이 잘랐어. 다시 뭐 하는 거야? 되게 좋아. 다시 찍었나? 내 책도 같이 잘랐다니까?
자주 봐요.